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쪽집게라고 불리는 부동산 상승장이 굉장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락장 곧 온다라는 얘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화제를 모으셨던 김경민 서울대 교수님을 모시고 부동산 얘기도 하고, 이제 이분이 최근에 또 NFT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굉장히 좀 거리가 먼 자산 같죠. 들쭉날쭉 변동성이 엄청난 NFT를 어떻게 관심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NFT 얘기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지만 제가 좀 요즘 코인에 좀 관심이 있어서 투자 관심보다는 어떤 기술적 매력,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NFT 얘기도 좀 해보고 미리 입을 푸는 용도로 워낙 또 전문가시니까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하락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락 아니다, 어떤 특정 단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상승의 폭이 높은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어쨌건 뭐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거래량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뭐 하락의 시작이고요. 하락 시작. 그리고 지금 단지별로 신고가 나왔다는 데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단지별로 동일 평형대 봤을 때 다 떨어졌어요. 모든 단지들.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국토부 자료 보면은 바로 어제 것까지 대충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샘플인데 한 달 전까지는 완전 풀 데이터를 볼 수 있거든요. 저희 연구실에서 한 달 전까지를 봤을 때 뭐 강남, 뭐 특히 송파구는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뭐 강동구, 송파구. 약간 재밌는 게 서울의 동서쪽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게 강남 3구가 이게 서초 강남이 하나로 묶이고 송파 강동이 지금 하나로 묶여요. 이쪽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형평대를 봤을 때 한 10% 정도 떨어졌는데, 근데 뭐 강동구나 송파구 이런 데는 뭐 20%? 그래서 뭐 지금 그냥 폭락의 시작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여기서 상승 외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 2022년 하반기 전망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 뭐 매매, 전세 이렇게 해서 뭐 화살표로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이런 표를 본 적이 있는데, 한 반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또 아직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혹시 그 표 보셨나요? 아니, 저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다른 뭐 전문가들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시각하고는 완전 좀 많이 다르신 거예요. 이거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그 스페이스 마켓, 공간 마켓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마켓, 금융 마켓 두 가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급과 수요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융 사이드에서 뭐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기채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절대적 영향을 받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스페이스 마켓이 아니고 이 캐피탈 마켓, 금융 시장의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세적으로 다 똑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월세 폭등,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임대료가 팍팍 뛰어요. 그게 하나가 잡히고,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 다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매매 가격 올라갈 거라 주장하는 사람들. 혹시 그러면은 과거부터 계속 뭐 하락론을 외쳐왔던 그런 분은 아니신 거죠? 저는 교수님은 아니죠. 저는 이제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고, 저는 사실은 2013년부터 16년 사이에 제 제자들 보고 수업 시간에 집 사라고 그랬어요. 갭 투자하라고,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왜냐면은 그때 지표를 봤을 때 이미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고, 저평가되어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소득 대비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낮았어요. 그리고 그만큼 쓸 수 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금리 같은 것까지 평가를 했을 때? 금리가 아니고요. 그때는 뭘 평가했냐면은 사람들의 소득이 있잖아요. 본인들의 소득 대비 40%까지는 주택 가격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1억이라면은 1년에 4천만 원까지는 주택 비용에 쓰는 거예요. 그게 월세건 아니면은 모기지건 간에. 그 다음에 그걸 역으로 환산했을 땐 자기가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나와요. 그것보다 그때 평균 가격이 낮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업사이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금리가 그때 높았거든요. 높았는데 이게 낮아진다고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주택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이자율이 낮아지는 트렌드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무조건 집 사는 타이밍이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위험해요. 지금 이자율이 지금 오르는 시작 단계예요. 지금 시작 단계. 그러면 하락장의 시작 단계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사이클이 가는 건가요, 보통?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거는 무조건 인플레이션과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언제 멈추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소한 미국 기준금리까지 갈 거기 때문에 미국이 멈추는 시점이 우리도 멈추는 시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인은 월세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정체하고 꺾이느냐예요. 이게 월세가 사실 부동산에서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꺾이느냐. 그럼 그 꺾이는 시점이 이제 가격이 스탑되는 시점일 거예요. 하락이 스탑되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주택을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폭등의 시작 시점이에요. 그게 2016년 보면 연 단위로 봤을 때 2016년은 그래프가 이렇게 높아요. 따라서 그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기준금리 멈추는 시점, 월세 상승이 멈추는 시점, 그리고 매매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 세 개를 보셔야 돼요. 네. 그 세 가지를 다각도로 평가를 해서 집을 사실 분들은 그때 사시는 게 거의 최저점이다. 아, 그렇죠. 주택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 전에 살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안정적으로 하는 건 그 주택 거래량 터지는 시점이 좋겠죠. 예. 그거는 이제 폭등이 시작되니까 상승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쌓이는 거래량 터지는 거예요. 예. 그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네. 뭐 금리 올려서 뭐 투자나 혹은 부동산 사신 분들 뭐 힘들어도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뭐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라면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게 그거는 맞나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당연한 건데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은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건 더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자를 올릴 거니까 그러니까 퍼스트 홈 바이어 주택을 처음 살려는 사람들은 기다려라 그랬어요. 예. 그게 정책 당국자가 할 얘기예요. 저는 그 관점에서 이창용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저는 그거 100% 지지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연한데 그럼 이제 그렇게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손절을 치는 게 아니 첫 번째는 예. 이거는 이제 다각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물리는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 본인 투자에 대한 그게 맞아요. 예. 다만 맞죠. 작년하고 재작년에 물린 분들은 영끌한 분들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땐 정부 정책 실패로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 중산층 이하 계층이 부동산에 물려가지고 자기 에쿼티 투자된 자본이 날아가는 거는 그분한테도 안 좋고 그게 연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은행에 NPL이 쌓여요. 그럼 그것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줄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대처 방안 제 책에 좀 나올 건데 네.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한 5억인가 6억짜리 이하에 대해서 대출금 같은 것들을 전환시켜주는 건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6억짜리 이하 주택은 대부분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모기 전환을 받아요. 예. 그거는 고정금리거든요. 대부분이. 그럼 괜찮은 거예요. 사실 6억 이하는. 문제는 6억부터 15억 이하가 터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영끌했던 세대이기 네. 때문에 그럼 거기서 있는 그 변동금리 상품들을 고정금리화 해줄 수 있는 거를 지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예. 만약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부동산 금융이에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라고 한다고 바꾼다고 했을 때 고정금리에서도 이게 그 원리금 균등 상한이 있어요. 원금하고 예.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하는 거. 이자 부분을 주택을 매수한 개인이 하고 원금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보증을 선다고 했을 때 한 5년 정도로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리스크를 서로 해칭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다만 거기서는 지분만큼 그러니까 원금에 대해서 국가가 투입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파트 지분을 국가한테 넘겨야 돼요. 일부를. 그래야죠. 그래야지 리스크가 해지되는 거예요. 이분들도 내가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 봐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집을 안 산 사람들은 더 피해자이기 때문에 투자의 책임은 다 본인이니까. 본인이에요. 본인인데 너무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고 이 사람들도 그 지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적 자금의 형태가 뭐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책임과 이익 같은 것들을 나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런 모델을 앞으로 뭐 이제 정부든 혹은 뭐 금융당국에서도 고민을 할 수도 있겠네요. 고민해야죠.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의 정도가 지금 제가 봤을 때 6억 이하만 하고 있는데 터지는 건 6억에서 15억이 터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이런 게 하나 터지면은 마치 예전에 무슨 뭐 카드 대란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큰 그렇죠. 그건 피해가 금융권에 그냥 가는 거죠.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뭐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그 고점일 때 사람들이 다 상방이라고 할 때 그때 아니다 이제는 뭐 이제 하락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한 그 맥점을 딱 짚은 비결은 뭔가요? 사실은 제가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수익률이에요. 근데 투자 수익률 지수가 우리나라가 없어요. 아파트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저희 연구실에서 작년에 투자 수익률 같은 것들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이제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되게 웃기게도 고가 주택의 투자 수익률이 저가 주택보다 낮아요. 왜냐하면 같은 30평대 같은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강남을 더 많이 사람들이 살 거기 때문에 구입할 거기 때문에 분모가 가격이잖아요. 강남 가격이 높으니까 투자 수익률이 강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분모는 가격이에요.
분자는 1년치 월세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을 때 내가 임대료 1년에 얼마 받아야 해요. 예, 그죠? 예. 근데 강남하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하고 만약에 20평대 아파트의 뭐 월세가 똑같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똑같다면 똑같다고 쳤을 때 지방보다 강남의 가격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렇죠. 높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강남이 낮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가 주택의 투자 수익률이 저가 주택 또는 서민 주택보다 훨씬 낮은 게 전 세계 통용이에요. 이거는 스탠다드고. 근데 예. 작년에 계산을 했을 때 말도 안 되게 노도성 지역, 노원 도봉 성북구예요. 이 지역의 투자 수익률이 강남보다 낮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 투자 수익률 자체가 그 10년치 국고채 수익률보다도 낮기 때문에 이건 전 버블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준금리를 오른다고 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심각하게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다음 버블이 온다면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 그럼요. 가장 예. 중요한 건 투자 수익률이에요. 예. 혹시 그런 지방 소멸론 혹은 예. 뭐 인구가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뭐 먼 미래 얘기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면 뭐 지방은 앞으로 좀 사지 않는 게 좋다. 혹은 송도도 나중에는 사람 들어갈 사람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주는 거는 맞고요. 그죠? 인구가 줄더라도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잖아요. 네. 인구가 줄면 줄수록 대한민국에서 이제 직업이 많은데 업무 지구가 많은데 하고 그렇지 않은데 하고 더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좋은 지수이긴 합니다만 인구만이 절대적인 게 아닌 것이,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인구 1000만 왔다 갔다 시작한 건 90년대 초반부터 1000만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예. 그런데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네. 왜냐면 서울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데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질 거예요. 양극화가 심해져서 제가 바라보는 면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아니에요. 서울과 비서울이 될 거예요. 네, 특히 서울 플러스 분당, 과천, 안양 정도만 비슷하게 상승 기조하에서 사이클이 있는 시장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평평한 시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래요. 예. 이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수는 있어도 어떤 지역에서 예. 어떤 대세적으로는 서울과 비서울로 구분이 될 것이다 예, 예,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서울 주변에서도 뭐 안양, 과천, 뭐 분당 이 정도만 꼽으시는 이유가 뭐 그 옆에 뭐 일산이든 뭐 구리든 뭐 이런 쪽도 있잖아요. 그런 데가 다 평평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격 흐름이. 아. 예. 그러니까 슈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국적으로 2020년, 21년은 슈팅을 했어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고, 네. 2019년 이전 자료를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 플러스 분당, 과천, 안양 제외 나머지는 다 평평해요. 예. 이 부동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김경민 교수님 뷰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 한번 귀 기울여 드려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제 바로 NFT로 넘어갈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NFT 원래 이제 부동산 쪽에 워낙 전문가나 혹은 부동산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셔서 NFT에 관심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NFT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아예 좀 다른 영역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NFT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우선은 제 백그라운드가 원래 소프트웨어 네. 엔지니어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테란밸리라고 그랬었죠. 그 90년대 후반에. 네. 그러니까 인터넷 처음 있을 때부터 제가 인터넷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고, 네, 그리고 뭐 GIS, 데이터베이스, SQL 뭐 이런 거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도 오라클이라는 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원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흔히 사람들이 보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뭐 부동산학과 교수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원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네. 부동산도 약간 좀 죄송한데 저 원래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네. 오피스 건물이나 쇼핑몰 뭐 수익률하고 뭐 가격 예측하는 걸 하는데, 주택 아파트 시장 관심이 있는 건 2016년부터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국토부에서 빅데이터를 풀으니까 이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데이터하는 인간이니까 학교에서도 뭐 얼번 컴퓨팅이라고 해서 SQL 가르치는 거 하지 GIS 가르치는 거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SQL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랭귀지죠. 근데 그게 사실은 1960년대부터 만들어진 건데 다행히 그거를 알면 랭귀지가 안 바뀌어요. SQL은 자바나 파이썬이나 뭐 R처럼 새로운 랭귀지 할 때마다 문법이 좀 바뀌잖아요. SQL은 거의 안 바뀌어서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저도 이거 거의 30년째 써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딱 배워놓으면 계속 그렇죠. 계속 가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핸들링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자바 이런 프로그램 하다가 이 파이썬이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랭귀지더라고요. 이거 약간 스크립트 베이스드 랭귀지인데 이게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하는 게 있어서 특히 빅데이터에 너무너무
너무 물론 처음엔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완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놨기 때문에 저는 지금 파이썬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시켜서 주로 분석을 해요. 예. 그쪽 엔지니어셨고 이제 미국에서 예, 일을 예.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셔서 부동산 쪽에 또 관심을 갖게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버클리에서 인포메이션 시스템 석사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아마 테크 기반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계실 텐데 이게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거의 과로사 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쪽에 있으면은 계속 배워야 돼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30대 초중반에 이러다가 인생 죽겠다 해가지고 이게 10년, 20년 계속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언제까지 배워 큰일 나겠네 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운 좋게 하버드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부동산 네. 하는 분이세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뽑은 이유가 이 녀석이 이제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제 도시 성장 모델링 할 때 이 녀석을 써먹을 수 있겠구나 네. 저를 뽑았는데 네. 그분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동산으로 제가 커리어를 스위치한 거죠, 사실은. 네. 미국에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 회사에 일하고 한국 와가지고 계속 부동산 쪽만 연구를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텍 베이스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NFT 쪽은 어떻게 오셨나요? NFT. 네. 제가 그 NFT 관련해서는 이것도 약간 스토리가 긴데요. 제가 이제 2010년 초반부터 그 약간 디자이너들 도와주는 일을 좀 시작했어요. 디자이너. 어떤 디자이너요? 패션 디자이너하고 패션 봉제 공장 하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좀 하는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무신사 같은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분들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 패션 디자이너의 그 디자인을 채용을 해서 뭔가 티셔츠를 찍어주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패션 산업의 이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그거를 올려버릴 수 있겠는데 이게 개인이 차원에서는 이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하던 게 테크니까 그래서 요즘에 테크의 흐름은 무엇인가를 좀 보다가 NFT를 보고 제가 약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술은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왜냐면은 NFT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 거래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NFT가 앞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NFT 자체는 사실은 이거는 디지털 증명서예요. 디지털 서티피케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지털 서티피케이트인데 우리가 비주얼로 보여주고 수 있는 아트를 맨 처음에 사고 팔 때 그 서티피케이트를 붙여서 그냥 가버린 거죠. 그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글을 쓴 거 있잖아요. 누군가 디지털로 텍스트 베이스의 어떤 뭐 소설이라든지 시 같은 것들도 이 NFT를 붙여가지고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들이 거래가 되겠더라고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죠, 지적재산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게 굉장한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큰 중심 동인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 관점에서 NFT가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디자이너들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요? 지금 이 우선은 미래의 산업의 동인으로서 NFT 약간 좀 차치하고요. 디지털 아트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디지털 아트를 거래하는 수단으로서 NFT를 많이 알고 있는데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마켓을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보니까 우선은 이게 팬덤 기반의 비즈니스예요. 팬덤 기반이 제가 봤을 때 멤버십 비즈니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팬덤 기반의 멤버십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팬덤 기반을 좀 구축해 준다고 했을 때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강력하게 사줄 수 있는 어떤 그 베이스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패션도 가능하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IP라고 할 수 있겠죠. 아트와 관련된 IP들을 다양한 것으로 만들어서 이 팬덤 기반을 판매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새로운 채널이 생겨버리는 게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그냥 그림을 그린 그 아트를 NFT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프로필 사진용 NFT를 뭐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커뮤니티형 NFT 이 NFT를 갖고 있으면 어디도 뭐 참여할 수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고도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그냥 이제 그냥 그림 같은 걸 이제 NFT로 만들었다면 지금은 좀 더 이제 커뮤니티형 NFT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세 개 중에서 어떤 쪽의 가능성을 제일 많이 보시는 거예요? 커뮤니티 말씀하셨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